당신은 그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정작 지난달에 자신이 무엇을 꿈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가 직장에 가져갈 점심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새로운 차를 우릴 힘조차 없어 어제 마신 차를 그냥 마시나요? 한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있음에도 외로움에 추워하면서 밤에 그의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의 모든 중요한 날짜,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생신을 기억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위한 자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나요? 이 불쾌한 감정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신이나 그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되고 교활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이 덫에 빠졌습니다. 이 덫의 이름은 좋은 여자 되기입니다. 또는 더 간단히 말해 당신의 남자를 위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역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텅 비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보살핌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큰 실수라면 어떨까요? 의도적인 속임수는 아니지만 인생을 망가뜨리는 실수 말입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너무나도 크게 저항하기 시작하여 모든 익숙한 해야만 해와 의무를 잠재웠을 때 말입니다. 그녀는 다투거나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요. 단 7일 동안 지속된 실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지 그냥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해주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화를 낼까? 서운해할까? 집안이 엉망이 될까? 그녀는 모든 것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은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일과 문제 더미 아래 묻어버렸던 그 여성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께 드리는 제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걷는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살핌을 숨막히는 통제로 사랑을 습관으로 바꾸는 그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의 헌신이 더 이상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내린 하나의 간단한 결정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 이후에 남자는 당신을 더 이상 편리한 엄마로 보지 않고 마침내 당신 안에 여왕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 또한 이미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마지막 실험 7일차의 핵심적인 순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렸던 바로 그 결정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없는 엄마에서 이를까 두려워하는 여왕으로 변모하는 비결인 미묘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단 일주일이 수년간 형성된 습관을 깰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엄마 시나리오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웠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 규칙들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조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를 안나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세상이 험난하고 여성의 지위가 위태로웠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회의 눈에, 심지어 자신의 눈에도 그녀의 가치는
그녀의 기능성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필요를 예측하는 능력.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주요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녀가 구운 모든 빵은 나는 필요하다, 나는 유용하다, 나를 버릴 수 없다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너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픈 아이의 요람 옆에서 지사은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남편에게 내어준 모든 가장 좋은 조각으로. 이것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무언의 언약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딸, 당신의 할머니는 이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폭정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형태의 사랑, 즉 완전한 자기 희생의 형태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 기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증조 할머니 안내의 구원이었던 것이 당신에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엄청나게 유용하지 않게 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속에 살아있는 세대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만들고 씁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런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아내의 페르소나는 가장 흔하고 무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 인정, 안전. 그것은 올바른 성인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통행증입니다. 이런 가면을 쓴 여성은 피곤해서 울고 싶을 때조차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조차 항상 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주부이고 배려심 깊은 파트너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그녀는 휴일 없는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역할이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고 감탄의 대상이 되며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이 가면을 쓰면서 그녀는 천천히 진정한 자신을 죽여갑니다. 억지로 한 모든 예는 자신에 대한 작은 배신입니다. 그의 셔츠를 다리기 위해 자신의 책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의 필요가 나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모욕을 삼킬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독살합니다. 그녀는 칭찬을 받지만 자신의 에너지와 욕구를 잃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지위를 얻지만 자신을 잃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의 배우가 되어 분장과 역할 없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립니다. 이 가면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힘이 바닥납니다.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지치고 기쁨 없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빛나는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 안 그녀 영혼의 지하실에는 융기 우리의 그림자라고 부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금지하는 모든 감정, 욕망, 그리고 성격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림자는 착한 소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이 여성의 그림자 속에는 그녀의 분노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범하고 정상적인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분노를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착한 소녀는 화내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그림자 속에는 엄청난 피로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서 풀 수 있는 그런 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둘을 위해 생각하고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서 오는 실존적 피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은 이기주의니까요. 그녀의 그림자 속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뤄둔 그녀 자신의 꿈과 목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창조적 에너지, 춤추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싶은 욕망, 시간이 없는 모든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그림자 속에는 자신도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소망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안부를 묻고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면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한 여성의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속에 숨기는 모든 것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비꼬는 말을 통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증을 통해, 심리신체 증상, 두통, 허리 통증을 통해, 당신이 달리지만 도망칠 수 없는 꿈을 통해, 이것들은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지하실에 갇힌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보내는 도움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여성 역할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가요? 그가 일부러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든 악당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 무의식적인 춤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에게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보살핌과 완전한 수용을 찾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 없이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자신의 여성에게 투사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의 실제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상화되고 신화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며 결코 지치지 않고 자신의 필요가 없는 그런 어머니 말입니다. 그는 악의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많은 책임을 덜어줍니다. 가사에 대한 책임, 그녀는 항상 그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감정에 대한 책임, 그녀는 항상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나쁜 기분을 받아주며 그의 분노나 불안의 그릇이 되어주니까요. 계획에 대한 책임, 그녀가 모든 것을 조직하니까요. 그런 여성 옆에서 그는 진정으로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편안한 아들 역할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그가 현실 세계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와 세상 사이에는 그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아있는 방패, 그의 완충제, 진정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은 노력, 타협,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엄마에게서 찾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어린 시절의 수용에 대한 환상입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무언가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하는 여성은 이 환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역할이 그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로 남아있으면서 그는 왕이 될 기회, 즉 성숙하고 강하며 자립적인 남성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그의 감정적 발달은 멈춥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강인함을 기르지 못하며 자신의 힘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의존적이게 되고 이 의존성은 비록 편안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를 약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 일부는 항상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대신 어머니의 보살핌을 찾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깨뜨림으로써 여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남성은 동등하고 강한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여왕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왕은 그에게 왕이 되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른이 되고 책임을 지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융은 이런 남성이 자기 내면에서 키우기를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성숙함을 밖에서 찾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서는 변덕을 부리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안전합니다. 여왕은 도전이며 강해야 하는 열린 바다입니다.
여왕은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소망을 짐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그것을 말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울이 되어 그는 그녀의 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성숙함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선장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안전한 항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 깊은 엄마의 가면을 쓴 여성은 바로 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 자신이 행동으로 그에게 아들 역할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메커니즘의 두 부분처럼 서로를 찾아냅니다.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둘 중 누구도 발전하게 두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7일 첫째 날 당혹감 아침 그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가 이미 2번 울렸습니다. 보통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침묵. 부엌에서는 커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그를 쳐다보지도 잘 잤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녀의 평온함이 비명보다 그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는 셔츠를 찾기 위해 아파트를 허둥지둥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 파란 셔츠 못 봤어?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옷장 오른쪽 2번째 선반에 있어. 어제 다려놨어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합니다. 몰라, 직접 찾아봐. 그녀의 이런 대답 하나하나가 그를 안락한 영역에서 밀어내는 작은 충격입니다. 그녀 덕분에 시계처럼 돌아가던 그의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고 배고프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합니다. 그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찾습니다. 그의 편리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아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녀의 손은 습관적으로 그의 찻잔을 치우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연약한 통제감이 태어납니다. 둘째 날, 숨겨진 분노. 그는 모든 것이 지나갔기를 단지 나쁜 하루였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나기 시작하지만 드러내놓고는 아닙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전술에 의지합니다. 그는 우연히 자신의 뒷정리를 잊고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그는 빨래를 하려다가 우연히 세탁기에 표백제를 부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스웨터를 망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보타주입니다. 이것은 무언의 최후 통첩입니다. 내 역할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공동세계를 파괴하겠다. 봐, 네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져. 네가 필요해. 동시에 그녀는 가장 큰 적, 즉 죄책감과 싸웁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 그녀의 페르소나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나쁜 아내야. 너는 이기적이야. 봐, 그는 감당하지 못하잖아. 이건 내 탓이야.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이 죄책감은 가슴의 무거움, 목의 덩어리처럼 거의 육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그의 무기력함은 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그녀는 어지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도록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그 어지러움은 그녀를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게 만듭니다. 셋째 날, 공개적인 갈등. 셋째 날이 되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쌓여있던 짜증이 터져나옵니다. 그는 폭발하여 그녀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냅니다. 무슨 일이야? 나를 벌 주는 거야. 너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했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집에 오면 무슨 기차역 같아. 예전에는 우리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찌릅니다. 오래된 습관이 소리칩니다. 항복해, 사과해, 예전처럼 다 해. 그녀는 소리치고 울고 변명하기 시작하고 수년간 그를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나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그녀 안에서 이미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괴물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겁먹은 소년을 봅니다. 그녀는 맞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숨을 내쉬지만 굳건히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벌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무 피곤해. 그리고 7일간의 휴가를 가졌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을 뚫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와 분리된 자신만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그의 분노이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움 후 집에 정적이 찾아옵니다. 넷째 날, 진공, 집안의 공기가 텅 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분주함과 보살핌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울리는 침묵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그들 둘 다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림, 냉장고 소음, 그들 자신의 숨소리. 그에게 이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녀의 존재와 활동으로 억누르던 자신의 불안감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고 음악을 틀고 친구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공허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5일차, 그의 현실과의 충돌. 그는 예전에는 저절로 해결되던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는 스스로 병원 예약을 하고 직접 요리하며 청구서를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그는 갑자기 그녀가 매일 얼마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터넷 레시피로 간단한 요리를 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화가 나지만 이내 그녀가 매일 레시피도 없이 불평도 없이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실패들이 그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를 기능이 아니라 거대한 짐을 짊어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피로가 진짜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그녀와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 시간, 보이지 않는 노력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 자신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씨앗이 됩니다. 6일차, 그녀의 발견. 그녀에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녀에게 자유시간과 더 중요하게는 자유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그녀의 머리는 더 이상 그의 삶을 관리하는데 바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유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만의 일정은 공허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첫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집안을 정처 없이 배회하며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청소로 침묵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실존적 두려움은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냥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초기 공황을 극복하고 나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집어듭니다. 혼자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듣습니다. 그녀는 그림이 있는 오래된 노트를 찾아내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연필을 손에 줍니다. 그녀는 걸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며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둡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가면 페르소나 아래 숨겨두었던 그 여성,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시작, 즉 진정한 자신, 자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두려움에서 태어난 이 발견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됩니다. 7째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요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내적 혁명입니다. 아침, 그녀는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깨끗한 셔츠를 찾지 못해 당황하며 들어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녀는 즉시 달려가 도와주며 짜증과 동정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동정이 아닌 절대적인 명료함을 느낍니다. 마치 눈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들의 모든 삶을 옆에서 봅니다. 엄마를 찾는 소년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그 역할을 했던 여성을 봅니다. 그녀는 둘 다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던 게임에 갇힌 두 사람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보호가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그녀를 성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삶을 앗아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증조 할머니 안나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구겨진 셔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의 연쇄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 속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오직 평온한 이해와 그들이 이 역할을 하느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조용한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그녀의 동의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오직 그녀만이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가 변하기를, 그가 그녀를 보고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합니다. 기다릴 것이 없다. 변해야 하는 것은 그녀다. 그녀는 그에게서 기다렸던 것, 즉 인정, 가치, 그리고 쉴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계시는 수년간 답답한 방에 갇혀 있다가 마시는 신선한 공기 한 모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 어딘가 명치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적 맹세, 그녀의 독립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편안하도록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위대하게 느끼도록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에게 완전히 내어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나의 평온함이 그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내 행복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이 순간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윤근 인간 삶의 주요 목표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참된 내적 핵심, 즉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선택은 바로 그것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전과는 다른 여성이 자기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책을 들고 공원으로 읽으러 갔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도 어디 가는지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행동에는 그동안의 모든 다툼과 대화보다 더 큰 힘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아 그녀의 세계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자신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자신만의 세계가 생긴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의 오래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전 역할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편리한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온전하며 신비로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관심을 얻어야 하는 여성,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얻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서 여왕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왕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융이라면 그것은 원형, 즉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얻은 여성의 상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왕국은 그녀의 삶,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경계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더 이상 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남자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투사를 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는 여자를 봅니다. 그 후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시작하며 그녀와 동등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 즉 왕과 여왕의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 그는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떠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녀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승리는 이미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 자신의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해지는 데 지친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언제쯤? 이라고 묻는 그 조용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만성 피로, 이유 없는 짜증, 매일이 똑같고 기쁨이 없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모든 사람의 엄마가 되기를 멈추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여왕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나마 당신은 지금 하지만 내 상황은 달라. 나는 아이들도 있고 주택 대출도 있고 직장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외부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당신의 필요가 항상 마지막 순위인 시나리오. 당신의 에너지가 모든 사람이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공공자원인 시나리오. 시 이야기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디에서 나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나는 가짜 평온을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남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순전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나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나요? 거절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엄마, 할머니, 사회. 만약 당신에게 온전한 자유로운 하루가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쉬도록 자신을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청소를 시작하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엄마에서 여왕으로 가는 길은 소리와 다툼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하나의 조용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일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자신의 항아리를 채우세요. 그래야만 마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감정이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아마도 이것은 당신도 조용한 저항을 시작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저항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적절한 때에 당신을 찾아왔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다른 여성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는 자신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합창 속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모든 댓글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걸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나의 왕국이 기다린다.